이어보겠습니다. 교재 보시면 282쪽에 토양의 3상이 나와 있는데요. 어려운 건 아니에요. 세 가지 모습을 지니고 있다. 상이 되겠죠. 근데 이게 이론적인 문제죠. 그래서 하나의 토양을 했을 때 원이 너무 안 둥그러서 안 예뻐서 다시 그려볼게요. 만약에 이렇게 원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50%가 고상, 그러니까 고체인데 고체의 모습을 고상이라고 불러요. 물론 여기에 5%가 유기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45% 정도가 고체란 얘기죠. 그리고 여기에서 25%가 액상, 액체란 얘기예요. 25%가 기상, 기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이상적이고 이론적인 문제가 이렇게 될 텐데 상황이 바뀌죠. 무슨 상황이냐면 만약에 비가 많이 와요. 비가 많이 오면 집중호우. 비가 많이 오게 되면은 어차피 고체는 변동이 없습니다. 고체는 그대로인 거예요. 그런데 액체가 전부 차버리게 되면 기상은 없어지는 거죠. 소멸되는 거예요. 반대로 자꾸 건조해집니다. 자꾸 건조해지면은 기상이 좀 더 올라가면은 반대로 액상은 떨어지겠죠. 즉 토양이 버스려지고 그런다면은 결국은 토양에 물은 없고 공기만 가득 찰 거 아니에요. 그럼 토양 자체의 고체는 큰 변동사항이 없죠.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면 시험에서는 고체를 제일 앞에 두느냐 또는 액체나 기체를 두느냐에 따라서 이 퍼센트는 달라지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것만 헷갈리지 않는다면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할 거예요. 어려운 건 아니죠. 그래서 거기 283쪽에 토양의 3상에서 고상이 50%, 유기물이 50%가 있고요. 액상, 기상이 있더라. 그리고 이상적인 것은 50, 25, 25인데 고상이 제일 먼저 나왔으니까 뭐 25가 50이 먼저 나오고 25, 25 나오면 되겠죠. 토양의 공극은 공간, 빈틈. 공극은 빈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토양에 빈 공간이 있다는 말은 액상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뭐 기체가 많아지는 건데 다만 이런 문제는 안 나왔으니까 크게 의미는 없지만 보통의 이 공극률을 구할 때 진비중과 가비중을 줄 거예요. 그러면 이 진비중과 가비중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1 진비중과 그다음에 가비중. 이것을 곱하면 이제 비율이 나오겠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식이 있는데 뭐 공식까지 간단하니까 뭐 외워두시든지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출제가 안 됐었다 참고하시고요. 입경은 입자의 크기예요. 입자의 굵기. 근데 재밌는 현상이에요. 지금 자갈부터 소개하고 있는데 입경을 자갈 그러면 우리가 돌을 생각하기 쉬우나 실제 토양에서는 자갈이 돌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아니면 단위는 밀인데 자갈로 규정하는 게 직경이 2.0 밀리 이상. 밀리의 단위가 센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2.0mm면 1cm에 5분의 1이잖아요. 굉장히 작은 단위죠. 우리는 그래도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 자갈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자갈 그러면 뭐 해변가에 있는 자갈, 돌덩이가 아니구나 이런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점토가 있는데요. 점토는 거기 체크해 볼까요? 0.002mm가 점토예요. 진흙성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전 시간에 뭘 공부했었냐면은 사토, 사양토, 양토, 식양토, 식토일 때 그때 점토 함량이 12.0% 미만부터 시작해서 최대 50.0% 이상까지 나왔었잖아요. 그때의 점토가 0.002mm. 그러니까 우리의 육안으로 이걸 크기를 구별한다는 것은 실제 어렵죠. 그런데 그러면 왜 내가 여러분에게 이 점토까지를 소개하느냐 하는 건데요. 그 다음 단계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 뭐냐? 바로 이게 0.01mm. 0.01mm. 이것을 토양 교질 또는 콜로이드라고 불러요. 토양 교질, 콜로이드 이 개념은 우리가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또 무엇까지 알아야 되냐면은 토양 교질은 음전화 또는 음이온이에요. 이것에 비해서 양분은 양전화 즉 양이온이에요. 이것을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론적으로 농업에서 자, 토양 교질인 콜로이드는 음전하다. 그리고 양분은 양전화, 양이온이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토양 교질인 이 콜로이드는 음전화를 띠고 있기 때문에 양분인 양전화를 잘 붙들어요. 이걸 붙들어 맵니다. 꽉 잡아줘요. N극과 S극, 양과 이 조화라는 거죠. 그래서 토양은 음전화라는 것을 토음? 양분은 양양? 그러면 뭐만 헷갈리면 안 돼요. 토양의 양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토음, 양양, 김양도 아니고 박양도 아닌 양양. 양전화를 띈다. 그래서 우리가 식물체에 공급하는 작물이 제공하는 양분은 다 양이온입니다. 그런데 음이온을 띈 것도 있어요. 그러면 이 음이온을 띠는 양분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들이 또 하나의 농업적 이론이 되는 거죠. 차후에 공부합니다. 자, 우선 체크해 볼까요? 콜로이드 교지 밑 적어주시고 음전화라는 것. 그래서 양이온을 흡착 교환을 잘 한다. 즉 양이온 잘 붙든다. 284쪽에 상당량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점토는 광물에 따라 물을 흡수하며 팽창하고 건조하며 수축하기도 한다. 거기 이제 굵게 나와 있는데 뭐 미국 농성법에 의한 거나 국제 토양학회법에 이것은 암기하지 않으셔도 돼요. 뭐 암기할 것도만 여기까지 암기하면 되고 다만 이 점토가 0.002mm인데 그보다 더 적은 게 바로 토양 교질이다. 거기 나와 있죠. 토양 교질물, 토양 입자 직경이 0.1 마이크로 이하인 것, 즉 0.001mm를 의미하는 거죠. 유기물을 토양 교질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콜로이드라고 부른다. 그게 중요해요. 그러면서 거기 제일 밑에 니을본 보면은 토양 중에 교질 입자는 보통 음이온을 띠고 양이온을 흡착한다. 양이온은 양분을 양이온으로 보시면 돼요. 흡착하여 하며 교질 입자가 많을수록 자 체크 치환성 양이온을 흡착하는 힘이 강해진다. 그죠? 이게
체환성 양이온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면 결국은 이런 개념이죠.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교질이 음전하를 띠고 있는 음이온을 띠고 있는데 양분의 양전하를 잘 붙들어 매는 게 좋은 토양이다. 좋은 토양이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암모니아태 질소, 칼륨, 마그네슘, 칼슘 이런 처음에 지금 표시가 플러스 표시되어 있죠. 플러스로 표시됐다는 얘기는 양이온을 뜻하는 거예요. 285쪽에 양이온 치환 용량이 CEC, CEC는 캐타이언 익스체인지 케이퍼서티라고 하는 양이온 치환 용량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물론 약간 어려운 내용이어서 우리 시험에 반드시 나온다는 건 아니지만 한번 공부하도록 할까요? 양이온 치환 용량 또 능력 캐타이언 익스체인지 케이퍼서티.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런 개념이죠. 콜로이드는 음전하고 양분은 양이온이었잖아요. 그런데 양이온을 치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커야 지력도 좋고 토양 비옥도도 높고 지력도 높고 토양 비옥도도 좋고 양분의 흡착 능력이 좋고 이런 말이에요. 왜? 양분은 양이온이니까. 그러나 모든 것이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에요. 뭐가 있냐면 그러나 단 수소이온 더 양이온이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 수소이온 차후에 공부하겠지만 뭘 의미하냐면 수소는 토양 산성화하고 일정 관련이 있다. 그래서 수소가 많다는 건 수소가 많다는 것은 좋은 토양이 아니다. 이런 결론이 텐데요. 다시 돌아가 보면 이런 거죠. 수소는 양이온이기 때문에 양이온 때문에 콜로이드와 플러스 수소가 결합되어 있으면 이것은 수용액 반응에서 산성이 아직은 아니야. 그런데 수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잠재적 산성화의 능력이 있어.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면은 잠산성이라 불러요. 잠산성이다. 토양의 입자에 수소 이온이 많이 붙들려 있는데 이것은 궁극적으로 산성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토양이다. 그런데 수용액 반응은 그 토양 속에 있는 액체를 검사해 보면 아직은 산성이 없어요, 많이. 그러니까 산성으로 판정이 안 됐지만 어느 순간에는 그 토양에 붙들려 있는 수소가 용출돼 가지고 토양을 산성화시키죠. 우리는 그걸 뭐라 한다? 잠산성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토양 수용액이 산소가 많다. 이것을 활산성, 산성 토양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잠산성이라는 의미는 이 잠은 잠재적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이 약간 전문적인 내용에서 어려울 수 있는 분야이나
조금은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고, 사실 이 활산성과 잠산성은 여러분들의 만점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 그러나 이제 알았으니까 혼동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역시 285쪽에 그 3번 양이온 치한 용량 케타 익스체인지 케이퍼 서티의 니을번 토양 내 무기교질물인 점토와 유기교질물인 부식, 우리가 이제 거름이라는 거, 거름 같은 거 썩은 영양분들, 부식은 식물 영양 물질을 보유하며 외부로부터 급격한 변화에 대처하는 완충능도 크다. 완충능. 이 완충능이라고 하는 게 능력인데요.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게 토양의 완충능. 완충능은 보통 이제 충격을 흡수한 능력이에요. 하는 능력일 텐데, 다음 우리가 재배에서는 식물이 있는데 토양 여기서 수분도 공급해야 되고 양분도 공급해야 되는데, 좋은 토양은 이 수분과 양분의 공급이 오래도록 원활하게 유지되는 거 아니에요. 유지되는 거다. 그러면은 오래도록 원활하게 유지되는 토양, 우리는 이것을 바로 토양에서 구조를 앞으로 공부할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토양을 우리는 뭐라 하냐, 입단 구조의 토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입단 구조화가 되어 있는 토양은 오래도록 원활하게 양분과 수분을 식물에게 공급한다 라는 건데, 이와 같이 좋은 토양을 뭐라 한다? 토양의 완충능이라 한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쩔 때 토양의 완충능을 쓰냐면, 원래 아무것도 없이 재배하는 걸 노지 재배라 하고, 그 다음에 뭔가 있는 것을 시설 재배, 우리가 흔히 비닐하우스라고 하는 것이 다 시설 재배예요. 그러니까 비닐하우스만 있는 게 아니죠. 유리로 온실도 있으니까. 그래서 노지 재배하고 시설 재배가 있는데, 물론 노지 재배, 멀칭까지는 노지라고 불러요. 멀칭, 토양 피부가는 멀칭도 노지 재배입니다. 맨바닥에다가 멀칭을 했다, 피복을 했다 하는 것은 시설이 아니에요. 그건 시설물로 보지 않습니다. 바로 뼈대를 세워가지고 비닐로 씌우거나 아니면 유리로 씌우거나 하는 것을 시설물이라고 하는데, 이때 실제적으로 이 토양의 완충능은 어찌 되냐면, 이때 시설 재배에서 토양 재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경 재배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때 노지 재배나 또는 시설 재배의 토양 재배는 병해충의 발생이 생겼습니다. 병해충의 발생이 생겼다. 그러면 이것이 전파력이 토양이기 때문에 확산이 더디게 돼요. 더디게 되는데, 만약에 수경 재배는 물을 흘려 보내거나 또는 물에 담그거나 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물에 잠기게 되면 전체 모든 물들이 어쩝니까? 오염이 되겠죠. 그럴 때 우리는 뭐라 부른다? 토양에 완충능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리 재배함의 원예 작물학에서는 이와 같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완충능이라는 용어를 쓴다. 거의 그럴 개념일 때 쓰는 게 완충능이에요. 토성, 제가 얘기했죠. 그 모래 성분의 함량에 따라서 12.5를 기준으로 잡으니까 이건 나온다 하더라도 뭐 어려운 거 아니죠. 왜냐면 12.5만 기억하면 되니까. 그런데 뭐 아직까지 출제가 안 됐지만요. 그렇게 한다. 다만 모래 땅이 많은 걸 사토, 그다음에 점질이 많은 걸 점토라고 하는데, 그 사토와 점토의 차이는 그러랬죠. 사토는 물이 잘 빠지고 공기도 잘 빠지는데, 다만 양분의 보호하는 능력과 수분을 보호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라는 개념이 단점이 되겠고요. 점토는 물도 잘 안 빠지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비가 와버리면 물 빠짐이 안 돼서 작물이 해롭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여기 286의 4번 제일 위에 토성에 따라 토양의 물리성 및 화학성 또 달라진다 그랬는데, 물리성이라는 개념이 거기 밑에도 나와 있지만
물리성이라는 개념은 물리성이라는 개념은 이런 거예요. 이게 보수, 보비, 배수 또는 통기 개념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보수는 물을 잘 보유하는 것, 보비도 양분을 잘 보유하는 것. 그러니까 이때 보는 보유하다. 양분이나 물을 잘 보유하는 땅, 좋은 땅이죠. 다만 무조건 다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식토는 양분이나 물을 잘 보유하지만 너무 물 빠지면 안 되면은 뿌리가 썩거나 또 너무 건조해지면 뿌리가 잘려 나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보수나 보미는 보유하는 능력, 물과 양분을 보유한 능력, 배수는 물 빠짐이죠. 통기는 공기의 유동성. 공기가 잘 통하냐, 안 통하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토양의 물리성은 이런 쪽에 관점을 두는 것을 물리성으로 한다면은 화학성이라는 것은 pH, 산도나 또는 뭐 전기도, 전기 전도도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화학성이라 하는데 초기에 한번 출제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만 좀 세워두면은 역시 이것도 뭐 문제 푸는 데는 어림없겠죠. 네 번째, 토양의 구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알 것은 단립 구조하고 입단 구조를 아셔야 됩니다. 단립 구조와 입단 구조. 자, 기본적으로 이 토양은 자연은 자꾸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게 자연. 이렇게 만드는 것이 영농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영농 활동을 잘한다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에서 입단 구조가 자꾸 단립 구조로 바뀌려는 성향에 대해서 영농 활동은 단립 구조로 가려는 것에 대해서 자꾸 입단 구조를 만들어주는 과정. 이것이 영농 활동이다. 올바른 재배 기술은 단립 구조에서 입단 구조를 만드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것의 내용들은 뭘까? 기본적으로 모양을 그려보면 쉬워요. 자, 여기서 큰 덩치가 있어요. 물론 완벽하게 제가 그림으로 다 묘사할 수는 없으니 여러분들 좀 참고하셔서 보면 돼요. 여기서 작은 알갱이가 이런 정도에서 그치는 건데 만약에 이딴 구조로 간다면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가 이렇게 또 쪼개지죠. 쪼개지고 다시 이러한 것들이 또 작은 걸로 또 쪼개지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림에서 본 바와 같이 전체적인 표면적은 어쩌냐? 당연히 표면적은 크죠, 여기가.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일자형의 원피스의 원단을 이렇게 표현했다면 이건 주름치마,
주름 치마를 막 주름을 접어가지고 만든 치마는 원단 많이 들죠. 주름 옷이 비싼 것이 그것 때문인가요? 뭐 제가 주름 치마를 입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으나 더 비싸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자 여기서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이것은 물이나 양분을 제공했을 때에 이 여기서 입단 구조가 그 도성이 끝나버리니까 양분을 많이 보일 못해요. 그런데 이렇게 작은 홀들, 작은 알갱이들이 계속 웅집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많은 양분과 많은 수분을 보유하고 있죠. 그래서 이 비교 대상이 뭐냐? 대공극, 큰 틈이나 소공극. 그런데 입단 구조는 대공극도 많고 소공극도 많아요. 우리가 대와 소는 반대말이기 때문에 이게 좋은 땅이기 때문에 어느 게 하나가 많으면 어느 하나가 적은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입단 구조는 대공극이나 소공극 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표면적이 넓기 때문에 양분이나 수분의 보유력이 크죠? 커요. 그럼 이렇게 만드는 건 자연적인 조건이 있고 인위적인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토양이 여기에서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게 영농 방법이고 영농 활동이고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여기는 입자가 당연히 굵을 수밖에 없겠죠. 이거 입자가 작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작은 알맹이들, 심지어 점토보다 더 작은 콜로이드, 교질처럼 교질화되어 있는 것들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 그 교질이 잘 뭉쳐야 돼요. 이런 뭉쳐져 있어야 돼요. 이게 자연적으로 세균이 무기물을 분해해서 점질, 좀 점액 같은 거 나와. 지렁이, 우리가 여러분들 그건 들어봤죠? 지렁이가 있으면 좋은 땅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봤죠. 그런데 아무튼 지렁이는 좀 징그럽다는 생각을 가져요. 제가 뭐 성에 구별을 하자고 하는 건 아니고, 보편적으로 보면은 남성들은 그렇게 벌레를, 물론 특이한 사람들은 뭐 우리가 또 차승원 배우의 막 차승원인지 임찬지 모르겠는데 막 닭 보고 무서워가지고 도망 다니고 그런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특이하죠? 닭 있으면 그것이 지키는 상대지 무서 도망갈 것은 아니잖아요. 좀 특별한 그런 경험 때문에 기억 때문에 뭐 그런 건 있을 수 있으나 하여튼 여성들은 벌레라면은 굉장히 무서워해요. 남성들은 뭐 벌레 있으면 신경 씁니까? 탁 그냥 잡아서 죽이죠. 땅을 파다가 지렁이 나오면은 아주 난리가 납니다. 밭에 가서 이렇게 땅을 일굴 때. 남자들은 뭐 지렁이 나오거나 뭐 쥐가 나오거나 뭔 상관 있어요. 나온가 보다 하는데 아주 난리가 나죠. 무섭나 징그럽나 그런가 봐요. 내 내면 심리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그런데 좋은 땅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땅에는 지렁이들이 많이 살고 왜 지렁이들이 사냐? 거기에는 토양의 산도나 환경이 적합하기 때문이에요. 소동물이 살기에. 그리고 그들이 이제 토양의 양분을 흡수하고 나온 배설물들이 토양들을 잘 묶어주는 마치 밴딩화 또는 악교 너무 꽉 붙여버리니까 이런 것들이 있더라. 또한 식물체 뿌리 자체나 분비하는 물질들 나중에 이제 분비물은 또 알레로파시아에서 타감 물질도 공부하겠지만요. 아직까지 여기서 정리하고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러한 교질화되어 있는 이런 토양들을 잘 묶어줘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인조를 한다 그러면 유기물을 시용한단 말이에요. 칼슘 대신에 석회란 말 쓰대요. 석회는 정말 여러모로 농작물에서는 유용한 성분이에요. 나중에 칼슘은 제가 양분 설명할 때에 한번 자세하게 시험에 나올 걸 전부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칼슘, 그 다음에 토양 계량제.
뭐 아크릴소일이나 크릴륨 같은 토양 우리 교재에 다 있어요. 콩가 작물 뭐 같은 거, 콩가 작물 재배하는 거 이런 것들이랄지 토양의 피복 이렇게 체크해 놓으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인위적으로 잎단화를 형성하는 건데 그러면 이러한 잎단화가 파괴되는 걸 뭘까?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자연화되는 대공급은 많으나 소공급은 적어. 그래서 양분이나 수분이 보유력이 떨어지는 우리가 굳이 선화로 나눠본다면 이것은 나쁜 토양 이건 좋은 토양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바로 앞까지 보면서 CEC 캣타이언 익스체인지 케이퍼서티라고 하는 그렇죠? 그러한 양이온 치한 용량 이것들이 CEC가 커지는 그러한 좋은 토양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되는 게 이렇게 가는 게 뭐냐? 이게 나트륨. 실질적으로 우리가 칼슘 농업에서는 어쨌든 칼슘을 지나치게 많이 쓰는 것도 문제되지만 그러나 칼슘이 나오면 좋은 것 나트륨이 꼭 부정적인 영향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농업 관련된 시험 문제에서 나트륨이 나오면 부정적인 게 커요. 그래서 이 점지해서 잘 묶여있는 그러한 토양을 나트륨이 분산시켜 버려요. 분산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시험 문제나 농업에서 얘기하는 그죠? 잎단의 파괴라는 말을 써요. 잎단 파괴. 잎단 파괴라고 한다. 가장 대표적인 나트륨이에요. 그리고 잦은 경운. 너무 지나치게 노타리를 많이 하게 되면 잎단화가 파괴되죠. 요즘에는 농법이 그런 거 있어요. 앞으로의 미래적 농업을 우리가 아직은 논하기는 뭐하지만 그러나 일부 논의되고 있는 게 뭐냐 무경운 재배가 있습니다. 아예 경운을 안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람이 이제 팠겠죠. 그리고 그 소가 땅을 경운해 줬는데 소는 다 누구나가 참 신기해. 그것도 저는 신기한 게 아니 어떤 집은 소를 키워가지고 그걸로 밭도 갈고 논도 갈고 또 새끼 낳으면 팔기도 하는데 어떤 집은 소가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건가요? 비극적이지만 그 송아지 살 돈도 없었던 건가 그렇게 싶기도 해요. 근데 소를 키우면 분명히 가정에 도움이 되거든요.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데 보면은 닭이 없어요. 그 시골 저도 시골 출신이어서 시골 좀 아는데 닭이 있는 집과 없는 집 명백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병아리를 몇 마리 사다가 기르면 닭이 될 텐데 언젠가는 닭이 되면 또 걔가 또 알을 낳을 것이고 수탉까지 같이 끼워놓으면 부화를 할 것이고 또 병아리가 늘 것이고 근데 왜 병아리 닭이 없을까 이런 생각도 지금 해봅니다. 어렸을 때 제가 그걸 깨닫다면은 지금은 뭐 갑부가 돼 있겠죠. 예, 모든 걸 제가 해볼 수 있으니까. 근데 그때는 저도 철도 없었고 경운을 한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 토양의 물리성을 개선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경운은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지나치게 잦은 경우이란 말이니까 경운 자체를 가지고 출제할 때는 약간은 이게 세목골이에요. 그러나 이미 출제자의 의도 속에는 경운이라는 게 잦은 경운이라는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잎단 파괴되는 거예요. 쇠토, 땅을 두드러 깨는 거예요. 근데 안 깰 수가 없죠. 왜냐하면 작물을 심을 때는 경운 작업을 한 다음에 그 흙들을 잘게 부수어야 그리고 부숴주고 해야 씨앗이 이제 파종이 됐을 때
거기서 발화가 되고 발근이 되어서 잘 크는 거예요. 너무 뭉텅이 땅을 놔두면은 그 작물 잘 할까요? 잘 안 자라죠. 그리고 수분과 팽창, 수분과 건조, 비가 자주 오고 또 자주 마르면은 계속해서 결국 이런 것들은 잦은 경운이나 쇠토는 우리가 영농 활동을 통해서 안 하니까 인위적인 거죠. 이건 인위적으로 지금 파괴죠. 이건 자연적인 거죠. 수분과 건조는 어쨌든 인위적이든 자연적이든 이와 같은 것들은 입단 파괴와 관련이 있다 그 말이 있다. 우리 평가사 시험에서는 이 정도만 토양의 단리 구조와 입단 구조를 해놓으면 아마 해결이 될 것이고 마지막 하나 이때 대공급과 소공급의 역할이 있어요. 역할이 뭐냐? 이 대공극의 기능은 그렇죠? 공기의 유동이에요. 공기. 소공극은 수분의 이동이에요. 그러니까 수분이 이동한다는 것은 소공극을 통해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공극은 공기의 통로고요. 그 정도면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 287쪽에 입단의 형성과 그쵸 촉진과 파괴는 꼭 기억하시고 그 위에 입단화되는 거. 즉 입단화가 되면 소공극과 대공극이 다 많아져서 소공극은 모세관력, 이 모세관력은 수분의 이동 통로란 말이에요. 대공극은 공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정도면은 아마 거의 완벽하게 입단에 대해서는 설명이 된 것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뭐 그런 것들이 전부 파괴가 경운, 쇠토, 입단의 팽창과 수축이랄지 넘겨오신 비와 바람. 뭐 비와 바람은 비는 계속 젖게 만들고 바람은 말리면서 날아가게 만들기 때문에 입단을 파괴시킨다 그 말이에요. 나트륨 이온.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 흙덩이가 서로 엉키는 것, 묶어져 있는 것을 방해하는 그래서 점토의 결합을 분산시키는 그럼으로써 결국은 입단을 파괴하는 요소가 되는 것까지 정리하시고요. 뭐 토층은 아직까지는 시험이 없었지만 간단한 거예요. 뭐냐면 토층은 토양의 층이라고 하는 건데요. 토양을 간단하게 얘기해 보면 이런 것일 거예요. 이것을 지표라고 그래요. 토양 표면입니다. 우리가 여기를 지상부라고 불러요. 여기를 지하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산화층이 되는 거고요. 여기 환원층이 되는 것이죠. 기억해 두시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논토양이어가지고 담수 물을 담아둔다면은 이게 이제 약간 산화층이 상승하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공기가 산소가 여기 지표면에까지 있었는데 물론 땅 속에도 산소가 있죠. 환원층이지만 그런데 물을 담아두면은 그 물이 담아둔 만큼 산소량은 줄어들어요. 산소량은 줄어요. 네, 그거 좀 체크해 두시고 그래서 앞으로 공부할 때 지표 그럼 토양의 표면 그다음에 지상부 그러면 표면 이상의 윗부분 지하부 그러면은 지표의 아래쪽. 그런데 우리가 토양을 나눌 때에 5층이라는 게 있어요. 5층은 뭐냐면 오가닉의 이니셜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유기층이라고 그래요. 유기태적물. 유기물층. 그래서 오가닉의 O입니다. 아니 왜 A, B, C라고 되어 있는데 갑자기 O가 나올까? 그게 바로
유기물이 쌓여 있는 퇴적층, 거기를 O라고 부르는 겁니다. 유기물, 오가닉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조를 A, B, C라고 하는데 A층, B층, 뭐 C층 이렇게 나가고 뭐 여러 가지 부르는데 기본적으로 이 물을 담아뒀을 때의 산화층하고 물을 안 담아뒀을 때의 산화층이 다른 개념이긴 해요. 다만 그 5층은 유기층이라고 하는 유기물 오가닉을 이니셜로 잡은 것이고 그냥 이제 순번 A, B, C로 한 거예요. A층이 용탈층, 다시 말해서 그 유기층에 있었던 것들이 제일 먼저 내려가는 용탈은 용탈이란 단어는 용해된다, 녹아서 흐른다. 원래는 뺏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여기 유기층에 많은 양분들이 있는데 이것이 물에 녹아가지고 이것이 자꾸 아래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유기층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유기층이 한 단계 더 아래로 내려가면은 집적층, 그게 이제 뭉쳐 쌓여. 더군다나 그 집적층 아래에 바위로 되어 있다면 형성됐다면은 훨씬 더 많이 쌓이고 그러겠죠. 왜냐면 계속해서 아래로 흘러 내려가고 일부 쌓이고 내려가야 되는데 거기가 락층, 그래서 락층을 R층이라고 불러요. 바위의 이니셜을 통해서 R층에 만약에 바닥에 깔려 있으면 용탈에 훨씬 더 많이 집적이 되겠죠. 용탈된 것들이 뭐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까지 같이 공부하면 될 것 같아요. 토층의 분화에서 토양에서 작토층, 즉 경토나 표면층은 산화층과 한원층 나뉘는 토층이 분화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물이 안 담아졌을 때 이 부분이 위를 산화층, 여기를 한원층이 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공기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물을 담아두면은 여기가 더 위 쪽이 산화층이고 아래쪽 한원층이 되겠죠. 여기 설명 잘못됐네요. 그림이 똑같이 색깔 구별할 건데요. 그죠? 여기를 지표 놓고 봤을 때 만약에 물이 없다면은 여기가 산화층, 여기가 한원층인데 물이 담아졌으면은 여기 위에가 산화층이고 아래가 한원층이에요. 물 아래로. 그래서 물이 담아져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산소 유동이 자유롭지 못하다. 공기가 이동하면은 산소가 이동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이 또는 우리 뭐 전통적인 용어로는 조물주가 또는 종교적으로 봤을 때는 창조주가 만들어 놓은 이 공기를 만약에 김선달이 대동강물을 팔아먹듯이 누군가에게 돈을 지불해야 한다 그러면은 정말 가난한 자와 부자의 삶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SF 영화를 보게 되면은 정말 지구가 거의 멸망할 즈음에 부자들은 산소나 공기나 먹을 거 마음대로 하는데 가난한 자는 그 공기를 사서 사는데 돈이 많이 없으니까 많이 못 사서 뭐 그런 영화도 제가 제목은 기억 안 나지만 본 적이 있습니다. 뭐 그런 시대까지 간다면 참 이게 인간의 존엄은 완전히 깨지는 것이죠. 감사할 일이죠. 이렇게 마음대로 숨을 쉴 수 있다는 게. 그래서 거기 표토를 중심으로 해서 위쪽을 산화층, 아래쪽을 환원층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그 경계선을 토층이 불화된다라는 얘기하는 게 산화층에는 산소가 많아. 그리고 환원층에는 혐기성. 그러면 앞으로도 공부하겠지만 호기성하고 혐기성이라는 개념을 좀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이건 미생물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그게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거예요. 호기성은 산소가 반드시 있어야 생존이 가능한 겁니다. 그럼 사람은 호기성이죠. 근데 혐기성은 산소가 없이 생존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중대한 차이입니다. 물론 두 개 다 생존이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사람도 숨 안 쉬면 어느 정도 사니까 양성 아니냐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근데 이게 식물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은 식물은 산소 호흡이 없으면 그 견디는 시간이 좀 사람보다는 길어요. 그러니까 식물체는 만약에 산소가 없다.
그러면은 이 위에서는 우리가 산소 호흡을 유기호흡이라고 불러요. 산소가 없는 걸 무기호흡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차후에 또 공부하면 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거의 무기호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시간은 정해져 있죠. 뭐 5분 이상, 10분 이상 숨 못 쉬고 살 수는 없잖아요. 물론 사람마다 개인차는 있긴 하지만, 그러나 식물은 일정 기간은 산소 없이도 살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런 산소가 없어도 아예 없어도 살 수 있는 것, 거의 희박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혐기성, 그래서 그러한 미생물을 혐기성 미생물, 산소가 꼭 있어야 하는 그러한 것들을 호기성 미생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산소가 있냐 없냐의 개념 차이입니다. 그렇게 보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토양 반응과 작물에서 이미 공부했죠. 수소하고 그다음에 수산의 정도인데, 수소가 많은 걸 산성, 그다음에 수산이 많은 것을 알칼리인데, 다만 그것을 pH로 얘기한다면 pH 7.0은 원래는 이제 소수 1위까지 표시해요. 7.0은 알칼리성이라고 부르고 7.0 아래쪽에 있는 숫자는 산성이라고 하는데, 숫자가 작아질수록 산성의 강도는 커진다. 그리고 알칼리성은 반대로 숫자가 7.0 이상 초과를 했으면 알칼리로 넘어가기 시작하는데, 14까지 갔을 때 그때 14에 도달하면은 강알칼리라고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거기 또 한번 다시 얘기하고 있죠. 토양 반응과 작물의 생육에서 pH 따라 토양 중 작물 양분의 유효도는 크게 달라지는데, 작물들이 주로 좋아하는 땅은 중성이나 약산성, 약산성 대신에 미산성이라고 말해도 된다는 것까지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강산성에서의 작물 생육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인이나 칼슘, 마그네슘, 붕소, 몰리 밑줄 그어놓으세요.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외우셔야 돼요. 강산성에서는 인이나 칼슘, 마그네슘, 붕소, 몰리비덴이 부족해져요. 그런데 거기 산성 토양에서도 밑에 나오지만, 거기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게 산성 토양의 원인이 나와 있는데, 원인은 토양의 염기가 빗물, 즉 산성빈 때문에 산성화가 되죠. 또 산성 비료를 많이 사용했을 때 유한, 즉 유한이라는 것은 황산암모늄을 유한이라고 하는데, 황산암모늄, 즉 유한이나 염화칼리, 황산칼리 같은 것들을 사용하면 토양의 산성화가 일어나죠. 그다음에 3. 유기물 분해 시 생기는 여러 가지 유기산, 토양 염기탈로 촉진되어서 산성화가 일어나죠. 그런데 실전에서 나오는 게 4번이에요. 가름 큰 4번. 산성 토양의 해. 과다한 수소 이온이 작물의 뿌리에 해를 준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거예요. 지금 식물이 자라죠. 자라는데 이때 뿌리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수소 이온이 해리는 녹아서 나온다. 또는 분리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분리라 보는 게 좀 편하겠네요. 왜냐면 녹아 나와서 용출도 있으니까. 그래서 해리가 되는데 이때 이 뿌리가 양분을 흡수하기 위해서 그 잠재되었던 수소이온을 꺼내거나, 또는 토양에 있는 이 수소이온이 해리가 되어서 나왔을 때 산성화 일어나는데, 이때 나오는 성분은 이게 H2S라고 하는 황화수소가 발생이 돼요. 이것은 뿌리 생육을 저해합니다. 알아두세요. 황화수소는 뿌리 생육을 저해한다는 거 알아둬야 될 내용이에요. 증가하는 거. 이 산성 때문에 증가하는 것은 아라망구, 알루미늄, 아연, 맹가니즘, 구리. 이것은 증가해. 그러니까
이것은 가급도의 해. 가급 너무 많아가지고 해를 입어요. 그런데 부족해요. 이것은 가급도가 떨어져. 가급도가 높아서 해를 입은 게 아라망구야. 아라망구고 만약에 부족한 것은 인이나 그렇죠. 칼슘, 마그네슘, 몰리브덴, 인, 칼슘, Mg, 몰리브덴 이런 것들은 부족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산성 토양의 해는 아라망구다. 알루미늄이나 아연이나 망간이나 구리는 너무 많이 발생해서 작물에 해를 주고 인이나 칼슘이나 또는 마그네슘, 몰리브덴, 붕소 이런 것들은 부족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물론 5번에 유용 미생물의 활동이 산성화에서는 잘 안 돼요. 활동이 안 되니까 불리한 거지만 이게 바로 산성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앞서 공부에 지금 다시 조금 위로 올라가서 289쪽에 산성 토양에 강한 거, 벼, 수박, 감자 같은 거고요. 약한 거, 제가 콩, 꼭 기억하라 그랬죠. 콩이나 또는 좀 더 약한 게 그보다는 좀 더 강하지만 약한 게 고추 이런 것들은 산성이 약하다는 걸 체크해 두시고 과수가 또 과거에 나왔죠. 복불밤. 복불밤은 산성에 강해요. 그래서 복숭아, 블루베리, 밤은 산성에 강한데 그러나 포도나 무화과는 산성에 약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밭작물일 때와 과수일 때 차이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산성을 계량할 때는 제가 강조했죠. 석회 또는 칼슘, 뭐 고토 이런 거 나오면은 칼슘, 석회, 고토 나오면은 산성 계량입니다. 넘어갈까요? 유기물을使用한다. 그래서 부식의 증대, 완충능 설명했죠. 토양의 물리화학 성질을 개선하고 근근류, 근류근 다시 말해서 근류근 같은 것들을 섞어서 배양하거나 그렇게 한다. 용어에서 활산성은 토양 용해 속에 있는 수소이온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산성으로 판정받았어요. 검출해 봤더니. 그러나 잠산성은 흡착되어 있는 다시 말해서 콜로이드와 결합되어 있는 수소이온이 많은 상태를 잠산성 이것은 차후에 치환되기 때문에 치환산성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과정 여기서 잠시 쉬고요. 또 차후에 새로운 내용으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